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양재천에서 중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 자전거 길과 시민들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라는 컨셉으로 무방비하게 버려져 있는 하천들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던 저는 양재천 근처에 살던 친구를 꼬드겨 학교가 끝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는 했습니다. 코스는 지금은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청계산을 경계로 해서 근처 중학교 옆에 있는 근린공원 주위를 돌았지만 항상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골목은 달리기엔 너무나 좁았고 불쑥 튀어나오는 차와 여러 장애물 때문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완전히 어두워져서 가로등이 아니면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캄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오며 가며 다리 아래로 내려다보았던 미완성 자전거 도로를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길을 맨 처음 정복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고 그날따라 자전거 도로의 모든 풍경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저는 자전거를 끌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시민의 공원 쪽으로 페달을 밟았는데 역시 미완성 길이라 길은 하천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에 의지해 더욱 앞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수구와 하수구에서 나온 오물들 뿐이었고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저는 자전거를 돌려 지금의 타워팰리스 방향으로 달리기로 했습니다. 하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시합을 하듯 달리고 싶었지만 친구가 유독 겁이 많았기 때문에 하천을 왼쪽에 두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산책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있다고 해봤자 건너편에 드문드문 있을 뿐 친구와 제가 자전거를 타는 쪽은 그렇게 한참을 땀이 날 정도로 달렸는데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간간히 있던 사람들도 어느 사이 보이지 않고 자전거 도로 위에는 친구와 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서 지치기 시작한 데다 시간이 9시가 넘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슬슬 자전거를 돌려서 갈까? 이대로 자전거를 돌릴까? 아니면 건너편으로 건너서 갈까? 하고 친구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자전거 페달 소리에 앞을 보니 어느 사이 친구와 저 말고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짧은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였는데 다른 것보다는 빨간 등산용 양말을 아저씨들처럼 바지 위로 무릎 아래까지 올려 신은 것이 웃겨서 친구와 마주보고 킥킥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양말이 너무 눈에 띄어서 다른 옷차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아주머니만 따라잡아 추월하고 나서 집에 가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무척 지쳐 있었는데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런지 다시 힘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도무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금방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자존심이 상하면 상할수록 더더욱 페달을 밟았지만 저 앞에 가는 아주머니와의 거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좁혀지지도 않은 채 처음 보았던 그 거리를 유지하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상체를 앞으로 기우는 자세로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습니다만 그 아주머니는 무척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상쾌한 밤 공기를 마시며 장이라도 보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체력이 저보다 약했던 친구는 아주 조금씩 저보다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서서히 지쳐갈 무렵 아주머니는 커브길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도 커브를 돌았는데 자전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브길 전후로는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수구에서 나온 물로 썩어가는 검은 흙과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무리를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들. 만일 커브를 돌고도 눈치채지 못하고 더 달렸으면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길의 마지막이라 그런지 가로등조차 없어서 건너편 길의 희미한 가로등불에 의지해 아까 자전거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빠져버린 체인을 기우는데 문득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어디 가신 거지? 살면서 그렇게 생생한 공포를 느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자전거 길은 미완성이라 그 웅덩이를 끝으로 길이 더 이상 없었고 설사 그 웅덩이를 가로질러 갔다고 해도
진흙 위에 자전거 자국이나 발자국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길 옆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억센풀과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어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다면 곧바로 온 저희에게 보였을 겁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던 길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흙에 있는 곳에는 자전거 바퀴 자국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자전거는 저희까지 3대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무서워져서 서둘러 집에 가는데 하필 제 자전거는 뒤에 한 사람을 더 태울 공간이 있어서 마치 그 아주머니가 제 뒤에 앉아 있는 것만 같고 뒤돌아보면 얼굴이 마주칠까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뒤따라오고 있는 친구의 안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양재천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아주머니를 추월해서 아주머니를 직접 봤다면 어떤 존재였을지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군인의 복수. 95년도 여름이었을 겁니다. 제가 94년에 입대해서 96년에 제대했거든요. 훈련 중 부상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뭔가 시끌시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어떤 군인이 육군병원에 후송 왔는데 몇 달 뒤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원 체크하는데 그 사병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대를 다 뒤져보니 매점 뒷부분의 안면부를 다 도려내고 손가락 지문을 딸 수 없도록 잘라내고 수십 차례 난도질을 당한 시체가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헌병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사병이 살해당하던 날 정문 초병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면회를 끝내고 나가는 어떤 군인의 손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좀 보자고 했대요. 근데 칼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어서 치료실로 보내서 몇 바늘 꼬매어 치료받게 한 다음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신상을 파악해보니 그 살해당한 군인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 군인의 부대로 헌병을 보내어 추궁해본 결과 진짜 그 군인이 살해범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죽인 이유는 평소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시험마저도 그 친구 때문에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수를 꿈꾸던 어느 날 휴가를 나왔는데 동네 친구로부터 병원 후송 이야기를 들은 순간 복수를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죽일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고 병원 면회소 매점으로 불러내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밖으로 불러내어 준비했던 흉기로 무자비하고 찌르고 난도질한 다음 얼굴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복수를 실행했다는 것이죠. 손을 베인 것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친구를 밀쳐내다가 실수로 베인 것입니다. 손이 베이지 않았고 초병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자아이. 우리 집 근처에 여자아이가 이사해 온 것은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나이의 눈으로 봐도 아주 젊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녀와 나는 다른 반이었지만 금세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밝은 성격이 아니라 친구가 적었습니다. 책만 읽고 있어 친한 친구가 없었던 나와 그녀는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고민거리를 말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때리는 것, 같은 반 여자아이가 괴롭히는 것,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지만 그 소녀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처음에는 내가 주로 말하는 편이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보통 그녀가 이야기하고 나는 듣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가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했던 남자아이 주위의 여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애들이 밉다고 했습니다. 그 괴롭힘을 못 본 척하고 있던 반 친구들 모두 다 밉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복수나 반 친구들의 욕을 끝없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단지 조용히 맞장구만 쳐주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그녀의 행실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놀러 다니고 언제부턴가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악화되어서 깊은 밤중에 갑자기 엄마와 크게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신고로 경찰이 집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나 학교 친구들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낙서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질 나쁜 장난이 그녀의 집에 행해졌습니다. 한 번은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의 시체가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에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나도 그녀의 모습을 보는 일이 부쩍 줄었습니다.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밥은 방문 앞에 놔두고 가야지만 먹었으며 깊은 밤중 화장실에 갈 때만 방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나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돌아가라고 고함칠 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문틈새로 살짝 보인 그녀는 창백하게 여위어 있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걸레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모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겨우 친해질 수 있던 친구와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그녀의 집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다 그녀와 겨우 문 너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던 일,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힌 일, 남자친구가 생겨서 기뻐했는데 피임에 실패해서 아이가 생기자마자 도망가 버린 일, 도움을 받고 싶어서 상담한 모친에게 반광난 상태로 맞은 일, 아이를 낙태한 일, 죽으려고 했던 일, 손목을 그어버린 일, 예전처럼 그녀가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맞장구를 친다. 내 의견을 물어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무난한 방향으로 말합니다. 그러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점점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의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래쪽에 풀밭이 있었고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와 나에게 폐만 끼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드러누운 채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위로하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물기를 다 짜내려는 듯이 울면서 진심이야? 이런 나라도 좋아? 정말로 좋아?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질문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얼굴을 찌푸리며 반 친구들을 욕했을 때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거칠어져 있었을 때도, 일방적으로 계속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었을 때도, 내가 울면서 엄마가 때린다고 고백했을 때도, 방에 틀어박혀서 마치 딴 사람처럼 말라버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그 여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도, 너의 집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를 집어넣고 있었을 때도, 너의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가 없애버렸을 때도, 다리의 감각을 잃고 하얀 침대에 삼켜질 것처럼 조그맣게 누워있는 지금도 쭉 너를 좋아해. 이것으로 너는 완벽하게 나만의 그녀다. 우리 이번에 결혼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꿈속의 그녀. 산속에 사는 나의 할머니 집 근처에는 강이 있고 매년 여름방학에 놀러가면 그 강에서 놀았습니다. 여름 오후 그 강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져 집에 가려고 생각해서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밀집 모자를 쓴 낯선 젊은 여자가 할머니의 집에서 걸어왔습니다.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엇갈리는 와중에 그 얼굴을 보니 너무 예쁜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시원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서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장례식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깼습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방학이 찾아와서 평소처럼 할머니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강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샛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흰 원피스에 밀짚 모자를 쓴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때까지 잊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 광경은 그 꿈에서 본 광경과 흡사했던 것입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고 생각했고 여자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걸었습니다. 여자와 나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져 왔습니다. 나는 외면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엇갈린 그 순간 그 여자가 원망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안 거야? 나는 두려운 나머지 힘껏 달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집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정원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이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두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것은 도대체 뭐였던 것일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무당의 경고. 어느 날 한 번은 건강하던 K양의 동생이 갑자기 아프다며 쓰러지듯 앓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감기 몸살 비스무리했고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라 병원에 갈 수도 없었기에 K양의 어머니는 약이라도 지어 먹이려고 K양을 약국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약을 사서 집에 돌아온 K양.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라도 간 걸까? 문고리를 돌려봐도 문은 잠겨 있었기에 다시 배를 누르고 기다렸지만 집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된 K양은 현관 아래쪽에 신문 구멍을 밀어 올려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집인데 다시 배를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엄마를 불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맥이 빠져버린 K양은 현관문 앞 계단에 쪼그려 앉아 약봉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기 몇 분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귀 뒤쪽에서 생성된 한기의 소름이 돋은 K양. 그리고 그 한기는 K양을 스쳐 현관 안쪽으로 지나갔습니다. K양은 여전히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차가운 기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K양에게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고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강렬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K양은 자리를 박차고 미친 듯이 울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후에야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고 어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오히려 약간 짜증스런 내색을 하시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K양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동생 약지어 오랬더니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 온 거니? 사실 K양이 현관문 앞에 앉아있던 건 잠시였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K양의 자초지종을 듣고 이상하게 여긴 K양의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점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K양의 어머니는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물었더니 무당의 말인즉 K양의 기가 너무 강하여 이런 곳에 데려오면 무당에게 해롭다고 하더군요. K양의 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괴현상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끈질기게 무당에게 알려달라 사정했고 무당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날 죽을 운명이었지. 그래서 저승사자가 당신 집에 그 아이를 데리러 간 건데 저렇게 기가 센 년이 현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니? 어디 데려갈 수가 있어야지.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건 K양의 기에 튕겨진 저승사자가 동생 대신으로 데려가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녀가 현관 앞에서 느꼈던 한기는 바로 저승사자의 기운이었던 것이죠. 6번째 이야기, 한밤중 검은 정장의 여자. 자취를 하고 있던 형은 그날 여자친구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돼서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죠. 당시 형이 살고 있던 자취집의 위치는 역에서 매우 가까워서 지하철 철길 방음벽을 따라 쭉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집은 북부였고 여자친구는 남부에서 택시를 타야 해서
택시를 잡아준 다음 다시 역을 건너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도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아시죠? 주변은 어슴푸레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커녕 가로등도 꺼져 있는 시간. 그렇게 형은 방음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씬한 몸매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중절모보다는 챙이 넓고 카플린보다 약간 좁은 그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한여름임에도 새까만 색상의 긴 소매 정장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이는 신체 부분은 코와 입, 그리고 얇은 턱선. 밑으로는 종아리 정도겠군요. 그리고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는데 이 여자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더랍니다. 형은 신장이 182쯤으로 남자로서도 꽤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자기하고 키가 엇비슷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서로 마주서 걸어가다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진 형은 여자와 거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간 시선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넓은 모자의 챙을 이용해 일부러 얼굴을 가린 듯.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으로 뻥 뚫린 직선상에 놓인 여자를 노골적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짝 시선만 돌린 것뿐인데 그걸 눈치챈 듯이 교묘히 고개를 숙여버렸으니 말이죠. 게다가 모자의 챙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지나다니는 사람의 가슴 위로는 사각지대일 텐데 말입니다. 여자의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면 걸음걸이라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 같지 않고 패션쇼 모델 워킹하듯한 모양새로 리듬감은 없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나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걸을 때 보이는 수직의 움직임, 살짝살짝 아래 위로 들썩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이 없이 스스슥하고 미동도 없이 걷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지나쳐갔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형의 바로 뒤에서 형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왔던 길을 갑자기 되돌아가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설령 뭔가 잊은 물건이 있다 치고 되돌아간다 해도 무슨 자동차 유턴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 걸어가는 것이 정석일 텐데 구태여 사람 가는 일직선상에 궤도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더욱 섬뜩한 점은 당연히 그 여자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뒤쪽에서 다시 오는 것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도 사람도 무엇도 없을 시간이라 되돌아오면 그만한 기척이 있을 법한데 말인데요. 무서워진 형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기에 집 쪽의 블럭으로 방향을 틀고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방벽 쪽 길을 돌아봤으나 그곳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랍니다. 아까 같은 속도를 갖고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걸었으면 당연히 보여야 할 위치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블럭에 이전 블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그쪽은 상가 건물 뒤편으로 차도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사람이 그 시간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소름이 끼친 형은 집에 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따라와서 문고리를 잡아당길 것만 같았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창문 옆에 있는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하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